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명의 대통령께 자문한 35년 외교 거물, 전 백악관 NSA가 프린스턴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다음에 패권국은 한국입니다.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인구 5천만이? 중국은 농담이냐 반박했고, 영국은 외교사 위반이라 했으며, 독일은 자원 없는 반도 국가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본 외무성 1급 비밀 보고서를 공개한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은 굴복했고 중국은 고개를 숙였으며 17명 전원이 침묵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마이클 헤이워드입니다. 지난 35년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무려 4명의 대통령께 직접 자문해드린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우리 미국이 지금까지 외면해 온 한 가지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날 프린스턴 우드로 윌슨 정책대학원의 특별 세미나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천장이 높은 강의실의 떡갈나무 벽면에는 역대 졸업생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매들린 올브라이트, 모두 미국 외교를 이끌었던 거인들이었죠.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저를 마주 보고 있는 청중은 총 17명. 모두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미국 국무부 현직 관료 5명, 일본 외무성 정책 기획관과 도쿄대 객원연구원 3명, 중국 사회과학원 수석연구원과 칭화대 정치학 교수 2명, 영국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온 유럽 전략가 4명, 인도와 호주에서 온 분석가가 1명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1명, 한국에서 온 청년 박지원이 가장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는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청년이 강의실 안에서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엔 알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강의실 안에 묵직하게 퍼졌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35년 동안 제 안에서 익어온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어떤 공식 석상에서도 한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이 동시에 펜을 들었어요. 종이 위에 펜촉이 부딪히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다카하시 요스케 외무성 정책 기획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응시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미국의 패권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순간 강의실 안의 모든 펜 소리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천장 LED 조명 아래에서 17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누군가가 가볍게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의자를 살짝 뒤로 빼는 소리를 냈습니다.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지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미국 국무부 현직 관료인 제임스 윌리엄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2살의 그는 동아시아 정책국에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교수님,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입니다, 제임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이 아니에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작성한 최신 백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윌리엄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옆에 앉은 영국 채텀하우스 출신의 로버트 에임스 박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헤이워드 씨, 미국 패권이 흔들린다는 분석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났다고 단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끝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옆으로 한 발자국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카하시 요스케가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말을 짐작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 지엔이 손가락을 책상 위에서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46살의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들을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자신감이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국 다음의 패권국은.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청중 전체가 숨을 죽인 게 느껴졌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가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지원의 시선이 처음으로 저를 향하는 게 시야 가장자리에 들어왔어요. 중국이 아닙니다. 리지엔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입니다.
순간이었어요. 강의실 안에서 진짜로 소리가 멈췄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옆 항의실에서 어렴풋이 들리던 발자국 소리, 그 모든 것이 일제히 사라진 듯한 그 짧은 정적이 제가 35년 외교 경력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강렬한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정확히 3초 만에 깨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카하시 료스케였어요. 평소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차분하던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다카하시 씨. 교수님. 리지엔이 가벼운 웃음을 흘렸어요. 그러나 그 웃음에는 분명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영국의 에임스 박사는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가 어색하게 일그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 셀링 전략연구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의 등을 기댔고요. 미국 국무부의 윌리엄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 결론은 그는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뇨? 인구 5천만의 그 작은 나라가요? 저는 그를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방금 말한 그 한 문장 안에 미국 외교 정책의 지난 35년간 가장 큰 실수가 모두 담겨 있어요. 윌리엄스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제 말씀은 알아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35년 동안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불러왔습니다. 동맹국이라 부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한 번도 동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죠. 저는 청중 전체를 다시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한 가지씩 보여드리려 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미세한 술렁임이 일었어요. 다카하시 료스케가 펜을 꽉 쥐었습니다. 리지엔의 미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뒤쪽에 앉은 박지원만이 여전히 미동도 없이 단상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청년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제가 70여 년 전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셨다는 그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2시간 동안의 일은 그날 강의실에 있었던 17명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일이었어요. 침묵은 길지 않았어요. 다카하시 료스케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한참을 닦았어요. 그건 그가 평정심을 되찾으려 할 때 보이는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헤이워드 교수님. 그가 안경을 다시 쓰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한국의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5천만 명이 조금 넘죠. 맞습니다. 정확히는 5,100만 명입니다. 다카하시가 한 손가락을 들었어요. 우리 일본은 1억 2천만 명입니다. 미국은 3억 3천만 명. 중국은 14억. 인도도 14억이에요. 한국은 우리 일본 인구의 정확히 40% 수준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어요. 강의실 안의 모든 눈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인류 역사상 어떤 시대를 봐도 인구 5천만의 나라가 패권국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를 응시했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어요. 다카하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영국이 패권국일 때 인구는 4천만이었지만 식민지를 포함한 영국 제국의 인구는 4억이었습니다. 미국이 부상할 때는 이미 인구가 1억을 넘었어요. 중국이 지금 부상하는 것도 14억 인구 때문이고요. 그가 양손을 펼쳤어요. 인구 5천만으로 패권국이 된다는 것은 외교사의 모든 법칙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가벼운 동의의 끄덕임이 보였어요. 그때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지엔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검은 정장은 흠잡을 데 없이 잘 다려져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그녀는 강의실 전체를 둘러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청중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 70년 동안 미국은 한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해왔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지금도 한국 땅에 있어요. 한국이 자유롭게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교수님, 그런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습니까? 그건 마치 그늘에서만 자란 식물이 햇빛이 사라지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리지엔의 비유는 날카로웠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처음으로 가벼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국의 에임스 박사도 살짝 미소를 지었고 독일의 셸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에임스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30년간 채텀하우스에서 국제 패권 변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국식 회색 정장이 잘 어울리는 노년의 학자였어요. 역사상 패권 교체는 항상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 나라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가 두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째, 충분히 큰 영토와 인구. 둘째, 압도적인 군사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패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은 영토가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이에요.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하지만 그것도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에임스 박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교수님, 외교사의 어느 페이지를 펴봐도 한국이 패권국이 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건 학문적으로 너무 무리한 주장입니다. 청중들의 끄덕임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어요. 35년 외교 경력에서 이런 반응을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청중 전원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저를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 셀링이 입을 열었어요. 헤이워드 교수님. 그의 독일식 영어 발음은 묵직하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베를린 전략연구소장으로서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패권국이 되기 위해선 자원과 에너지 자립이 필요합니다. 그가 자료를 한 장 펼쳤어요.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입니다. 식량 자급률은 19%에 불과해요. 이건 자립 가능한 국가의 수치가 아닙니다. 셸링이 자료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패권국이라면 다른 나라의 협조 없이도 생존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은 단 한 달만 해상 봉쇄를 당해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패권국의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무부의 윌리엄스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으로 압박하면 한국 기업들이 흔들리고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압박해도 한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윌리엄스가 자료를 펴며 말했어요. 우리 국무부 내부 평가에서도 한국은 항상 중간 강국으로 분류됩니다. 절대로 패권국 후보로 분류된 적이 없어요. 그가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교수님,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건지 정말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중 전체를 둘러봤어요. 일본의 다카하시, 중국의 리지엔, 영국의 에임스, 독일의 셸링, 미국의 윌리엄스. 5사람이 5가지의 다른 각도에서 저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사람의 의견에 나머지 12명의 청중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게 표정에서 느껴졌어요. 17대 1점.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뒤편의 박지원만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단상 위에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저에겐 70년 전의 어떤 눈빛과 너무도 닮아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5가지 반박은 모두 19세기와 20세기의 패권 정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21세기의 패권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패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패권. 저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천천히 발음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다카하시는 펜을 다시 잡았고
리지에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듣고는 있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어요.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휴대전화 중에 한국산 부품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청중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다카하시 요스케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건 일본 회사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메모리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는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리지엔의 노트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회사 제품이었지만 그 안의 핵심 반도체는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 강의실에 있는 17명 중 단 한 명도 한국의 기술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단상의 리모컨을 들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한 장의 그래프가 떴어요. 전 세계 HBM 메모리 시장 점유율. 그것이 그래프의 제목이었습니다. HBM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부품이에요. 챗GPT를 학습시키는 엔비디아의 GPU.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바로 이 HBM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여러분, 이 시장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프 위에 막대 3개가 보였습니다. 한국 SK하이닉스 53%, 한국 삼성전자 39%, 미국 마이크론 8%. 청중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한국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92%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모든 컴퓨팅 인프라가 한국 두 회사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다카하시 요스케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가 천천히 안경을 만졌습니다. 리지엔 교수님. 저는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중국의 가장 큰 기술 굴기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반도체 자립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체 개발한 가장 큰 AI 모델들, 그것들이 학습할 때 어떤 메모리를 쓰는지 아십니까? 리지엔이 입을 다물었어요. 한국산 HBM입니다. 저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미국 엔비디아도, 중국 화웨이도, 일본 소니도, 인공지능을 다루는 모든 회사가 한국 메모리 없이는 단 하루도 운영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이게 21세기 패권의 모습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처음으로 진짜 침묵이 흘렀어요. 다카하시 요스케의 얼굴이 살짝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는 게 미세한 표정에서 드러났어요. 영국의 에임스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흥미로운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가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어요. 이건 단일 산업의 점유율일 뿐 아닙니까? 한 가지 산업의 우위가 곧 패권국의 지위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비약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에임스 박사님.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자료를 보시죠.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가 떴어요. 이번에는 표였습니다. 오지 네트워크 보급률 세계 순위. 여러분, 한국의 오지 보급률이 95%입니다. 미국은 35%, 일본은 78%, 중국은 86%. 한국이 압도적인 1위예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UN 디지털 정부 평가 순위. 한국이 3차례 연속 1위입니다. 미국은 10위밖에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전 세계 조선 고부가 가치 선박 점유율. 한국 81%, 중국은 일반 화물선만 만들고 있지만 첨단 LNG선과 군함은 만들지 못해요. 그 시장의 81%가 한국 손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K방산 수출 추이. 5년 만에 6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한국 무기를 사고 있어요. 저는 한 슬라이드씩 천천히 넘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보시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K-팝 글로벌 음원 수익 점유율.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한국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
그 그래프의 곡선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수직으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세계 인공지능 인프라의 92%를 공급합니다. 디지털 정부 1위, 오지 보급률 1위, 첨단 조선 1위, 방산 수출 세계 4위, 그리고 문화 콘텐츠 영향력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예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단일 산업의 우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패권의 모습입니까? 청중 사이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다카하시 요스케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리지엔의 표정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영국의 에임스 박사는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장을 향해 있었어요. 독일의 셸링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미국의 윌리엄스는 자신의 펜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보여드린 건 표면입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물 한 잔을 들어 입을 적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것은 한국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진짜 패권국의 조건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중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건 결정하는 것이에요. 다카하시 요스케가 처음으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가 자세를 바로잡고 저를 응시했어요.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계속하시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35년 외교 경력에서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표정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요스케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듣겠다는 자세를 취한 그 순간 말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만 돌고 있는 기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다카하시 요스케의 눈썹이 흠칫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론은 저는 한 박자를 쉬었습니다. 한국의 추격은 이미 불가능하다, 입니다. 다카하시 요스케의 얼굴에서 그날 처음으로 핏기가 가셨어요. 다카하시 요스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곧 멈추고 청중 전체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 보고서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그 결론이 왜 도출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카하시 요스케가 한숨을 내쉬며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보고서가 미국 학자의 손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떴어요.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평범한 야경 사진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 사진은 미국 나사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야간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1제곱킬로미터당 데이터 트래픽은 미국 맨해튼의 4.3배, 일본 도쿄의 2.7배입니다. 다카하시 요스케가 눈썹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4.3배요? 미국 국무부의 윌리엄스가 처음으로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임스. 4.3배. 우리 미국 최대 도시 맨해튼의 4배가 넘는 디지털 트래픽이 서울의 같은 면적 안에서 흐르고 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OECD 디지털 인프라 종합평가. 한국 1위, 일본 11위, 미국 17위, 독일 23위. 청중 사이에서 처음으로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독일의 셸링이 안경을 다시 고쳤었어요. 그가 자신이 받은 보고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베를린에서 가져온 자료를 빠르게 넘기고 있었어요. 교수님, 뒤쪽 자리에서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도에서 온 라지브 메논 박사였어요. 45살의 그는 뉴델리 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잠깐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라지브 박사님. 디지털 인프라 1위라는 건 단순히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가 진짜로 궁금해하고 있다는 게 그의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라지브 박사님. 디지털 인프라 1위라는 건
한 나라의 미래 자체가 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 한국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평균 12분 안에 완료됩니다. 은행 계좌 개설은 3분. 행정 서류 발급은 30초. 이게 한국의 일상이에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 UN 디지털 정부 평가. 한국은 이 분야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22위. 일본은 14위. 영국은 19위. 영국의 에임스 박사가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가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라지브 메논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의 우위라는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라지브 박사님. 저는 그를 향해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그 강의실 안에서 처음으로 저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사회 시스템이 디지털로 통합되어 있어요. 우리 미국이 아직도 종이 서류를 들고 다니는 동안 한국은 모든 행정과 금융, 의료, 교육이 하나의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이미 21세기형 국가로 변신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직 20세기형 국가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라지브 메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노트를 펴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날 강의실 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희 주장에 동의의 표시를 보낸 순간이었어요. 다카하시 요스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리지엔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라지브를 향해 잠시 시선을 던졌어요. 저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상적이지만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6G 글로벌 표준 개발 현황. 6G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G의 다음 세대 네트워크예요. 자율주행, AI 통신, 메타버스, 그리고 우주 인터넷까지. 인류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통신 표준입니다. 저는 표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표준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보십시오. 표에는 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LG전자, K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G 글로벌 표준 특허 출원의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한국 기관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처음으로 진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다카하시 요스케가 노트북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료를 검색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교수님, 영국의 에임스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달리 한층 차분해져 있었어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입니다, 에임스 박사님.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라지브 메논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요. 이런 디지털 우위가 패권국으로 가는 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라지브 박사님. 저는 강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스크린에 새 그래프가 떴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핵심 부품 점유율. 그리고 그 그래프의 90% 이상이 한 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었어요. 빨간색. 태극기의 빨간색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다카하시 요스케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의 6G 표준 특허 보유 현황. 그 데이터는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이 강의실에 모인 17명 중 단 한 명만이 보았던 자료입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은 다카하시 요스케 씨입니다. 다카하시 요스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가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카하시 씨, 저는 부드러운 톤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제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한 장의 문서가 떴습니다. 문서의 상단에는 분명한 표시가 있었어요. 일본 외무성 내부 자료, 정책 기획국, 대한민국 기술 격차 평가 보고서. 청중 사이에서 짧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들이 동시에 들렸어요. 리 지엔이 처음으로 노트북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영국의 에임스 박사가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그가 화면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다카하시 요스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어떻게...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다카하시 씨, 35년 외교 경력을 살아왔다는 건 그동안 많은 친구를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에게 한 발자국 다가갔어요. 그리고 일본 외무성 안에도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카하시 요스케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중을 향해 돌아섰어요. 여러분,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결론. 일본의 한국 추격은 이미 가능성을 상실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두 번째 결론.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일본의 격차는 향후 10년 안에 더 벌어질 것이다. 다카하시 요스케가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그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 결론.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며 경쟁국이 아닌 우방국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강의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미국의 윌리엄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입장입니까? 저는 다카하시 요스케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다카하시 씨,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카하시 요스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까지 약 5초가 걸렸어요. 그 5초 동안 강의실의 17명이 모두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외무성 정책 기획국에서 약 1년 전에 작성한 내부 평가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충격이 흘렀어요. 영국의 에임스 박사가 다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가 머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세상에,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라지브 매노는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지에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HBM 메모리 시장 점유율. 여러분, HBM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에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선 이 HBM 없이는 단 한 줄의 코드도 학습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전 세계 HBM 시장.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한국 점유율 92%.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그래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미국 마이크론 8%. 일본은 점유율 0%. 다카하시 요스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로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엔비디아의 GPU 출하량 현황,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의 출처. 엔비디아 H100, B100, B200. 이 모든 인공지능 가속기 안에 들어가는 HBM의 100%가 한국산입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챗GPT가 학습할 때, 구글의 제미니가 답변을 생성할 때, 메타의 라마가 추론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한국의 메모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갔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모든 컴퓨팅이, 인류의 모든 디지털 생각이 한국 두 회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카하시 요스케가 얼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 일본은
한국과의 격차를 줄일 가능성을 이미 잃었습니다. 청중들이 다카하시 요스케를 응시했어요. 그가 일본 외무성의 입장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에임스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에임스 박사님, 그건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저는 잠시 청중을 둘러봤어요. 21세기는 이미 한국의 시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청중 사이에서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지브 메논이 노트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그가 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라지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인도는 한국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외교적 실수였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라지브 메논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헤이워드 교수님. 저는 그에게 미소로 답했어요. 그리고 강의실 뒤편의 박지원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단상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두 눈이 조금 전과는 다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중을 향해 돌아섰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이제부터는 그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단상의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35년 외교 경력에 제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말한 적 없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강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카하시 요스케가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고 리지엔이 노트북을 다시 닫았어요. 라지브 메논과 영국의 에임스 박사가 동시에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단상 옆에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여러분,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미군 군의관이셨어요. 청중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미군 임시 야전병원에 배속되셨어요. 28살의 젊은 외과 의사로서 저는 천천히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알고 계실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폐허가 된 부산의 모습이었습니다. 흙길 위에 천막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를 헐벗은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사진의 한쪽 구석에는 임시 야전병원의 흰색 천막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 아버지가 직접 찍으신 사진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 야전병원에서 약 18개월을 근무하셨어요. 그동안 매일 한국 사람들을 보셨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다리를 잃은 청년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던 사람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오신 후 우리 집에는 한국에 관한 어떤 기념품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사진도, 그곳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도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국에서 보신 것이 너무 슬퍼서 그 어떤 것도 집에 가져오고 싶지 않으셨대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외과 의사로 사셨어요.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약 40년을 근무하셨죠. 그리고 그동안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단 한 번을 제외하고요. 청중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일흔이 되시던 해였어요. 그해 어느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물으셨어요. 데이비드, 너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느냐? 저는 그때 국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한국에 2번 출장을 다녀온 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했습니다. 2번 다녀왔다고요.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평생 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한 가지 하려고 한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버지가 그날 들려주신 이야기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에 관한 것이었어요. 1955년 가을. 아버지가 한국에서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부산의 야전병원에서 한 어린 한국 소년이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해요.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약 11살이나 12살쯤 됐대요. 폭격으로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아이였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의 다리를 수술하셨어요. 마취제도 부족했고 항생제도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끝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았대요. 단 한 번도 청중 사이에서 누군가가 손수건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말로 무엇인가를 말했대요. 아버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한국인 통역병이 그 말을 영어로 번역해 줬다고 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제가 의사 선생님을 보러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강의실 안이 고요해졌어요. 다카하시 요스케가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안경을 닦는 척하면서 다른 손으로 눈가를 살짝 누르고 있었어요. 리지엔의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화면을 진짜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영국의 에임스 박사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답하셨대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꼬마야,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너의 눈빛에서 그것이 보인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로 갔는지, 살아남았는지조차 아버지는 모르세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날 본 그 아이의 눈빛은 평생 잊혀지지 않으셨대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아버지가 그날 정원에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그 폐허에서 본 한국 사람들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으려 하던 그 눈빛 말이다. 그런 눈빛을 가진 민족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한번 일어선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의 밑에서도 살지 않는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신 지 약 2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누군가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35년간 한반도 정책을 다뤄오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어요. 저는 청중 전체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은 70년 전 아버지가 부산의 폐허에서 보셨던 그 눈빛이 어떻게 21세기의 현실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지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 청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어느새 붉어져 있었어요.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보신 그 눈빛이 지금 이 강의실 뒤편에도 있습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박지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박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손등으로 얼굴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제 다시 본격적인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미국에게 노를 외친 7가지 사례. 그중 5번째 사례부터 우리 미국 국무부가 진심으로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단상 옆에 물잔을 들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단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강의실 안의 공기는 조금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금 전의 비웃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비웃음은 깊은 침묵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청중들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진지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이 미국에 노한 7가지 사례. 첫 번째. 저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기술 자료 제출 거부.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몇 년 전 우리 미국 상무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 시설의 핵심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527억 달러. 우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제시한 보조금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액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기술 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이 한국의 답이었습니다. 우리 미국 상무부는 그 답을 받고 한참 동안 다음 단계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음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무굴복.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에 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드를 철수시키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5년 동안 한국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25%에서 19%로 줄였어요. 리지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 번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국산화. 저는 다음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이 한국 반도체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2년 만에 그 3가지 소재를 모두 국산화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다카하시 료스케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네 번째, 러시아 제재 동참. 저는 다음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립을 유지했어요.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 석유를 계속 수입했습니다. 일본도 일부 제재에 동참했지만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와 30년 동안 쌓아온 경제협력을 단숨에 끊었어요.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고 무기 지원에도 간접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이게 단순한 동맹협력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스스로 결정한 외교 노선이에요. 저는 5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5번째, H1B 비자 사태. 저는 청중 전체를 둘러봤어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했죠. 외국인 기술 인재의 미국 유입을 막으려는 정책이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수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항의하지 않았어요. 협상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정부는 그 엔지니어들을 본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 새로운 연구단지를 짓기로 했어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밀어내자 그들은 자신들의 인재를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 기술 경쟁력의 손실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윌리엄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무부 내부회의에서 우리 정책국장이 그 결과를 보고했어요. H1B 정책이 미국 IT 산업에 미친 영향이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제임스. 저는 다음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6번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어요. 약 50억 달러 수준으로 말이죠. 그 액수에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모든 분석가들이 예상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차라리 자체 핵 잠재력을 키우자는 여론이 6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여론을 등에 업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어요. 결과는 한국이 원했던 수준에서 합의됐어요. 저는 마지막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7번째, 미국 IRA 보조금.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안에 새 공장을 짓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유럽에 더 많은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 한국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중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 7가지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동맹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와 동등한 협상 상대입니다. 영국의 에임스 박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7가지 사례 중에서 저는 5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가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 패권론은 결코 비약이 아닙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임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단어가 나타났어요. 백악관 상황실. 여러분,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제가 NSA로서 백악관 상황실에서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한 가지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천천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받으신 대통령께서 그날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말씀이 35년 외교 경력의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저는 단상 옆으로 돌아왔어요. 청중들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요스케는 자세를 완전히 바로잡고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리지에는 노트북을 닫은 채 2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에임스 박사는 안경을 다시 쓰고 있었어요. 라지브 메노는 노트에 적기를 멈추고 펜을 가만히 손에 쥔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NSA로 재직하던 마지막 해의 일이에요. 그때 백악관 상황실에서 저는 한 가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스크린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동아시아 정책의 새로운 변수. 이 보고서는 약 8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국무부와 국방부, CIA, 그리고 NSC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종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스크린에 5가지 결론이 떴습니다. 첫 번째 결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안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군사 강국이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두 번째 결론. 한국의 기술 우위는 더 이상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와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한다. 다카하시 요스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번째 결론. 한국은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그 의존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네 번째 결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며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 리지엔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결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은 향후 20년 안에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 국가다. 강의실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더 이상 의심이나 비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대통령께 제출한 날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대통령께서 저를 백악관 집무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한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어요. 대통령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마이클, 이게 자네가 정말로 작성한 결론인가?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네, 대통령님. 35년 외교 경력에 제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러자 대통령께서 한참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마이클, 그러면 우리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청중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그날 대통령께 드린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지금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20년 후의 미국은
한국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미국 국무부의 윌리엄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국무부 내부에서 1급 비밀로 분류된 자료였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다만 우리 국무부가 그 결론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제임스. 저는 청중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천천히 리지엔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리지엔 교수님.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 가지 솔직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께서는 저희 베이징 시절을 알고 계실 겁니다. 리지엔이 천천히 답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헤이워드 교수님께서는 우리 베이징에서 4년 동안 미국 대사를 역임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4년 동안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정말로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어요. 중국은 거인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미래입니다. 리지엔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답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실례입니다. 리지엔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글로벌 신뢰예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팔면 폴란드와 호주가 삽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공급하면 엔비디아와 애플이 받습니다. 한국이 콘텐츠를 만들면 전 세계가 봅니다. 그 모든 이유가 단 한 가지 안에 있어요. 신뢰입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중국이 그것을 만드는 데에는 앞으로도 수십 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지엔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중국이 한국을 적이 아닌 모델로 봐야 한다는 분석가들이 우리 사회과학원 안에도 있어요. 그동안 저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의견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흘러나왔어요. 라지브 메논이 가장 먼저 손뼉을 쳤고 영국의 에임스 박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리지엔 교수님. 저는 천천히 청중 전체를 둘러봤어요. 다카하시 료스케, 리지엔, 로버트 에임스, 마르쿠스 셸링, 라지브 메논, 제임스 윌리엄스, 그리고 나머지 11명. 그들 모두가 이제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7대 1이었던 강의실의 구도가 이제는 12대 5 정도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5명도 더 이상 강력하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료가 한 가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미국 펜타곤이 작성한 한국에 관한 최후의 결론입니다. 저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었어요. 청중 17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료스케는 노트북을 완전히 닫은 채였어요. 리지에는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의 에임스 박사는 안경을 다시 쓰고 단단히 자세를 잡았고요. 라지브 메논의 펜은 멈춰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적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펜타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 결론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한 장의 문서가 떴어요. 펜타곤 정책평가국.
21세기 글로벌 패권 변동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의 가장 첫 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한 문장이 보였습니다. 차기 글로벌 패권 후보 국가 1위 대한민국. 강의실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다카하시 요스케가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리지엔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한층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중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 보고서는 펜타곤 정책평가국이 약 18개월 동안 작성한 결과물입니다. 미국 군부와 정보기관, 그리고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자료예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보고서는 11개국을 차기 패권 후보로 평가했어요. 중국,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11개 분야에서 종합 점수를 매겼습니다. 군사력, 경제 규모, 기술 우위, 디지털 인프라, 문화 영향력, 외교 독립성, 동맹 관계, 글로벌 신뢰도, 인구 자질, 사회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미래 전망.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이 11개 분야 중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분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청중 사이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8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1개 분야 중 8개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다카하시 요스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윌리엄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윌리엄스가 청중 전체를 둘러봤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대해왔지만 그것은 우리의 그늘 아래에 있는 동맹국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는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청중 사이에서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다카하시 요스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단상의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존심도 없었고 비웃음도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외교관이, 한 사람의 일본인이 자신이 평생 외면해 온 진실을 마주한 표정이었습니다. 헤이워드 교수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도쿄대를 졸업하고 외무성에 입성한 이후 25년 동안 한국을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굳게 믿어왔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우리 일본은 한국을 추격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할 모범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외무성에 돌아가 그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다카하시 요스케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35년 외교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카하시 씨. 그가 자리에 다시 앉을 때 그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리지엔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헤이워드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평소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따라잡는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을 작은 이웃나라 정도로만 여겨왔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청중들이 그녀를 응시했어요. 진짜 미래의 모델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우리가 추격해야 할 대상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베이징에 돌아가는 즉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을 때 청중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흘러나왔어요. 그 박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라지브 메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국의 에임스 박사가 그 뒤를 이어 일어났고요. 독일의 셸링도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윌리엄스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명, 2명, 3명, 4명, 그리고 어느새 강의실에 17명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박수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35년 외교 경력에서 저는 수많은 자리에 서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발언했고 펜타곤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도 보고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강의실에서 받은 박수가 그 어떤 자리에서 받은 박수보다 묵직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다카하시 료스케, 리지엔, 로버트 에임스, 마르쿠스 셸링, 라지브 메논, 제임스 윌리엄스, 그리고 나머지 11명. 그들 모두가 저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박수 속에서 강의실 뒤편에 한 사람이 여전히 침묵한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박지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 뒤편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박지원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강의실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박수를 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한 명씩 박지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들의 박수가 천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카하시 료스케가 박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경쟁자에 대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외교관이 한 민족의 후예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리지엔도 박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살짝 붉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이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강의실은 다시 완전히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저의 발걸음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어요. 박지원의 자리 앞에 도착한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박지원 씨,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박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박지원 씨, 오늘 이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이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입술이 떨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70년 전 부산에서 보셨던 그 눈빛을 저는 오늘 박지원 씨에게서 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던, 그래서 결국 다시 일어선 한 민족의 눈빛을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박지원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의 어깨가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청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자료들은 단순한 통계나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한 민족이 만들어 온 결과예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치에 올라섰는가. 그것은 영토 때문이 아니에요. 자원 때문도 아닙니다. 군사력 때문도 아니에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그것은 그 민족이 가진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의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깊은 한숨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무기는 어느 나라도 따라 만들 수 없는 무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민족이 70년 동안 폐허에서 일궈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지원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는 이제 얼굴에서 손을 떼고 저를 다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멈춰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청중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21세기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21세기의 새로운 패권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우리 미국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일본도, 우리 중국도, 우리 유럽도 모두 그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가진 그 힘은
결국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번의 박수는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묵직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함께 마주한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였어요. 박지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두 손을 모아 청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이 그날 강의실에서 박지원이 보여준 가장 큰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깊은 인사 한 번으로. 그러나 그 인사는 청중 17명 모두의 마음에 닿았어요. 다카하시 료스케가 박지원을 향해 일어났습니다. 그가 박지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리지엔도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박지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15명이 모두 박지원을 향해 차례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안쪽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70년 전 부산의 폐허에서 한 어린 한국 소년이 제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그 한마디. 우리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제가 의사 선생님을 보러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강의실에서 지켜진 것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청중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미국 다음의 시대, 그것은 한국의 시간입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중들이 다시 한번 깊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가 한참 동안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단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청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어요. 그저 깊은 진지함과 한 시대의 변화를 마주한 사람들의 차분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박지원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는 천천히 강의실 뒤편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한 번 멈춰 서더니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를 향해 미소로 답했습니다. 박지원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사라진 자리에는 70년 전 아버지가 부산에서 보셨다는 그 눈빛의 빛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한국의 시청자분들께 저 마이클 헤이워드가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 온 70년의 역사가 이제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 위에서 다음 시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NSA 거물 마이클 헤이워드가 프린스턴 강의실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70년 전 부산의 폐허에서 시작된 한 약속이 마침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아버지께서 이뤄오신 이 기적을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의지가 거대한 미래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